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특히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며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계엄 연루 의혹도 받고 있고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인사 후폭풍이 매우 거셀 것 같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4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새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하신 분이죠. 잠시 후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 의원 김새롬입니다. 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김새롬 의원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위 의장 상당히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밑에 부의장을 맡으셨는데, 네. 이거 상당히 중책 아닙니까? 네, 뭐 열심히 더 하라는 네.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좋은 정책 많이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갈 텐데, 자, 김새롬 의원님 잘 지냈냐는 인사가 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지역이 이제 지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인데, 네. 자, 오늘 주제도 역시 산불과 관련된 거라고요. 네, 안동시뿐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참 참혹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방문하여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이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많이 알리고 왔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내려왔습니까, 의원들이?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들 8분이 내려오셨는데요. 그래요? 예. 네, 오늘은 산불 피해에 대한 끝없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자, 민주당의 산불 TF팀이 오늘 안동을 찾았다는 그런 소식인데, 네. 자, 오늘 그럼 현장에서 김새롬 의원님도 어떤 제안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좀 굵직한 거를 제안을 했는데요. 예. 아직 이 부분 청취자분들께 공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중에 한계가 있다면요. 안동시는 지금 이재민 분들을 위해서 안동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시군구에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지요. 8평 상당의 컨테이너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을 한 채당 짓는 데에
예산이 그 5,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집이 전소되신 분들은 3,300만 원 최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다 전소를 했어요. 예. 집이 전소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3,300만 원인데 어허. 임시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집은 5,300만 원 예산을 들어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많이 봤던 그 임시주택, 모듈러 주택이 이게 이제 네. 5,300만 원이 드는데 지원 받는 건 3,300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럼 2천만 원 당장 구해야 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공짜로 들어가서 살 수 있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무상으로 살 수 임시적인 있고. 거예요. 1년이나 2년 정도. 예. 그 이후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예.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다 사라져 전소되었는데 최대 지원금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사회재난법에 가면 3,300만 원이 가장 큰 상향선이란 거죠. 아이고, 그럼 그거 갖고 집 못 짓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좀 납득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예. 이게 대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비로 진행되다가 21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보통 그 도의 지방 소멸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공주나 보령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산불난 곳에 대입시킨 예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예, 있더라고. 그 지난 강릉에 산불 났을 때 예.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예. 문 대통령님이 이 사업을 주택을 복구뿐만 아니라 마을을 재건하라고 지원을 지시하여서 지역의 마을을 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아예 개선하였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제2주민분들은 내 몸 빼고는 그 어느 것 하나 갖고 나오지 못했던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 제2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여기 뭐 텃밭도 갖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을 공급을 해서 1년 혹은 2년만 거쳐 하다가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뭐 지원금 갖고는 뭐 새로 집을 짓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공임대주택 사업, 재해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도입하라 이 말이시군요. 네.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하라 이런 뜻입니까? 재해민들에게? 아니, 임대주택에 들어가자는 보증금 어느 정도 내야지요. 어느 정도 그리고 내고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면은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지역에 사시던 주민들이 글로 가셔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렇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재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걸 이제 건의를 하셨고, 예. 자, 뭐 이 정도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또 있습니까? 네, 아니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예. 네. 자, 산불 피해 현황 계속해서 이제 매일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주택 피해는 현재 1,408동입니다. 예. 이 중에 전소된 집이 1,306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00집이 넘는 집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이웃의 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농축산 분야의 피해도 정말 많습니다. 불에 탄 농작물은 1,000헥타르 넘어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농기계가 사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농기계도 뭐 2,200대, 농축산 시설도 1,000동 넘게 탔습니다. 주민들의 대피 현황은 최대 5,300명까지 넘게 대피하셨다가 집으로 복귀도 됨을 안내받은 주민분들과 친인척 집이나 이런 곳을 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재민들이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뭐 체육관, 뭐 마을회관, 뭐 이런 데서 지금 어제부로 이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수련관 이런 곳으로 다 또 가셨어요. 또 이동을 하셨고. 네, 조금 더 텐트보다는 조금 더 지내시기 쉬운 곳으로 나은 곳으로 이제 또 가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택 피해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안동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안동만? 네, 안동만입니다. 안동만. 그래서 주택 피해가 1,400동이 넘고 농작물은 1,000헥타르가 넘고. 네. 농기계도 2,200대. 1,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현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이런 상황. 네. 농기계도 억 단위가 넘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게 다 홀랑 타버렸으니까. 네. 얼마나 타버렸냐면요. 농기계에서 탄 그 알루미늄 같은 거는 용암처럼 녹아서 바닥에 굳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농작물 피해 1,000헥타르가 넘는데 이 중에 보니까 기란 피해가 상당하군요. 네. 기란면에서 기란면만 600헥타르가 네. 탔고 임하, 일찍 이런 순으로 피해를 입었군요. 이렇게 쭉 표를 또 보내주셨는데 예, 네. 이쯤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 말고 이 농업 피해 말고 축산업 피해도 많군요. 그러니까 축사가 88동이 예, 피해를 받고 이 중에 이제 일직면, 임하면 이쪽 피해가 많았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 돼지, 닭 피해가 상당히 많군요. 양봉까지. 예. 자,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 파생되는 피해는 더 많이 매번 우리 삶을 아마 위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정말 네. 몸만 빠져나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주민분들께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이분들을 위한 그 지원 체계가 지금 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경북 산불 피해 합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안동시에서 하고 있고요. 안동시에서 피해 접수 및 현장 종사를 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면은 신속하게 지원 시책을 시행을 할 계획이고 예. 오늘 날짜로 도에 여쭤보니까 85% 정도 지금 이제 집계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제 1,430억 원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4월 3일 날에 원포인트 임시를 열었고 원안 가결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안동시가 추경 이게 통과가 된 거군요. 1,400억 원 정도가. 네, 1,430억 원이 원안 가결되었고요. 예. 중앙에서도 뭐 안동을 재난특별 지원 지역으로 선포하고 뭐 행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이라도 빨리 꺼야 됩니다. 그렇죠? 이 1,400억 원 갖고 바로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정치적 계산 뭐 이런 거 없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김 의원님 그 구체적인 피해 지원책도 좀 말씀해 주시죠. 도에서 발표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산불로 인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안동 시민들 모두에게 경상북도의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경북 예산입니까? 안동시 예산이 아니라? 네. 경상북도 예산으로. 네, 하고 있고요. 안동시는 추가적으로 산불로 주택을 이제 완전 이제 전소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가이신 분들은 300만 원, 임대이신 분들은 200만 원씩 긴급 생활 안전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동시 예산으로는 또 따로 이렇게 직접 지원하시고. 물론 사실은 주택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은 뭐 내가 시내에 살고 있는데 뭐 이마나 기란 가서 농사 짓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정말 동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결정된 게 아직 없어서 이 부분 아직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뭐 파손 정도에 따라서 아까 최대 3,6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주거비를 지급한다.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까지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한다는 말씀이시고, 그 외에 경북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요.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이거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지역 상품권으로 하는지 뭐 이런 거 나왔나요? 오늘 그 도에 들어가서 같이 그 회의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이지만은 지자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지역 화폐 지원을 뭐 의논해 보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일정 정도 수수료가 좀 나오기도 수수료를 또 시에서 또 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지역 화폐를 또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지역 안에서 돌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도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이분들에게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도에 건의하는 거에 따라 움직일 예정이라고 그렇게 오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금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도 좀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제 주변의 엄마들은 예. 나는 시내권에 살아서 그런 피해가 없는데 그럼 이거를 내가 어느 뭐 상점이나 이런 거에 내가 다 결제를 해놓고 가면은 필요하신 분이 쓰기면 안 되냐라는 그런 아이고, 문의도 있고요. 아유, 고맙네요. 지역 예. 내에서 이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온정의 손길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네. 언제쯤 지급이 될 예정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시기는 안 아직은? 나왔는데 시기는 안 빠른 나왔고.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만 지금 아하. 답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재민들을 위한 전국 각지의 그 도움의 손길도 모아지고 있다는 뉴스. 저도 조금 전에 그 뉴스 했는데 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1,200억 원이 넘었다. 이런 뉴스를 조금 전에 했거든요. 전체.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정말 너무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전국까지 저도 오늘 경기도 김포에서 또 오셔갖고 또 인사드리고 왔는데 정말 식사 제공 뭐 세탁기도 세탁 차량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고요. 자원봉사자 쉼터버스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도와주는 분들 덕분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구나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 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온정으로 보내주신 구호물품이 피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네. 뭐 우리 지역에서 오신 게 아니라 저 멀리서도 오셨네요. 김포에서도 예, 이렇게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김 의원님도 이게 현장에 자주 나가시나 보네요. 피해 저는 현장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네. 나가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조립식 임시 주거 시설 모듈러 주택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지금 안동시 원래는 609동이었는데 지금 한 2주 만에 또 알아보다가 850동까지 지금 또 신청자가 또 늘었습니다. 신청자가 850동. 예. 현재 안동시는 320억 원의 규모를 들여서 조립식 임시주거시설을 이제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거주자가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이제 시에 일단은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네. 피해자가. 네. 네. 왜냐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참 이것도 선례가 있으면 안 되지만 울진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다른 곳 선례를 보니까 그냥 그 주택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농기계 피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안동시에서 지원도 있나요? 네, 시에서 55억의 예산을 들어서 SS 기승용 예초기 관리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랑 같이 산불 피해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을 즉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5년이나 임대 기간 지난 다음에는 매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안동시도 역시 의성, 청송, 영양 등과 함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는 혜택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한 혜택을 말씀드리려니까 한 60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세한 거는 제가 840-0000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 예. 네, 그렇고 지금 오늘도 나무농공단지를 다녀왔었는데요. 예.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소상공인이나 주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재난이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김새롬 의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그 엄마 리더십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좀 이런 안동시 의원이시니까 좀 이런 행정적인 이런 지원 체계 같은 거 우리 피해민들이 이런 걸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꼼꼼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새롬 의원님이. 예.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새롬 의원님이 생각하는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김새롬의 세상맘사 언제나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키며 재건과 회복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푸른 안동을
따뜻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예, 아유,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큰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동물들도 피해가 컸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고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는데요.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죠.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진아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동물자유연대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동물자유연대는 2001년에 창립한 동물 단체인데요. 인간에게 이용되는 동물의 종과 수를 줄이고 모든 동물에게 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2001년에 설립한 동물들을 위한 단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이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이번 산불 발생하자마자 동물 구조와 구호 체계를 가동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에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서 동물 대피를 좀 도왔고, 그리고 이제 의성군이랑 협의를 해서 대피소 인근에 반려동물 쉼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반려동물을 대신 보호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지나간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찾아서 이제 구조를 하거나 돌봄을 했습니다. 예, 반려동물 쉼터를 만들어서 구호 활동을 하셨다. 구조 활동. 정진아 활동가께서 그러면 산불 재난 현장에는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3월 28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있었고, 그리고 또 4월 1일에 다시 내려가서 4월 4일까지 활동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3월 28일이면 금요일이 되겠군요. 금요일부터 네, 내려와서 한 사나흘 하시고 또 4월 1일부터 3일까지 또.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 현장에 딱 와 보시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구조 필요한 동물들이 많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참혹했고 그러니까 마을이 이제 완전히 뭐 전소된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집은 당연히 이제 불타서 뭐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수색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 20여 마리 정도를 구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서 키우는 뭐 반려견, 반려묘를 중심으로 이제 구조를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 길고양이들도 있었고요. 길고양이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왜 대규모 축사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소, 돼지 이런 거는 구조는 못 하시고요. 닭을 구조를 했는데요. 닭은 구조를 하셨고. 네, 이제 병원에 이송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흑염소도 좀 발견을 해서 그 친구들은 저희 이제 방문 진료하시는 수의사분께 좀 진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산불 피해 현장이었으니까 화상을 입은 동물들이 참 많았겠네요. 예. 예, 어땠어요 상태가? 이제 얼굴을 뭐 제대로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은 동물들도 있었고,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제때 치료를 이제 받지 못해서 뭐 탈수로 이제 쓰러진 동물들도 저희가 여러 발견을 했고요. 이제 대부분 개들은 이제 목줄 때문에 대피를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들은 이게 이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좀 안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피해가 많았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목줄에 묶여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양이는 또 그 화재 그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리가 뭐 이제 이렇게 뭐 크게 난다든지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네가 영역 동물이어서 그 영역을 잘 떠나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숨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안쪽으로 이제 막 숨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몸에 막 화상을 입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나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밖으로 오히려 이제 맞아요. 숨는 경향이 있어. 그럼 완전히 이제 불에 탄 그런 사체도 많이 보셨겠네요. 개나 고양이. 네, 이제 뭐 목줄에 묶여 있거나 이제 뜬장에서 사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장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울타리나 이런 데 갇혀 있다 보니까 아예 피하지를 못하고 그냥 완전히 새까맣게 거의 숯덩이처럼 타버린 그런 경우도 많았고 사체가 정말 참혹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정말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 구조된 동물들이 있잖아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뭐 동물병원으로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태 괜찮으면 이제 주인에게 인계되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식이죠? 네, 일단 이제 치료가 시급한 동물들은 저희가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좀 소유자분 확인을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유자분께서 좀 적합하게 동물을 돌보기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이제 동물들이 좀 살기에 부적합하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포기를 받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로 이송을 한다든지 일단은 이제 다들 다친 동물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지금 이제 이송을 해서 다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자분들도 대부분 대피해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테고. 네, 맞아요. 그러면 소유자를 찾는 것도 참 힘든 일이겠네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뭐 이제 목줄을 풀어주셔서 이제 좀 살아남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누구 동물인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소유자를 소유권 포기나 이런 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뭐 지자체 보호소에 좀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대피소에 이제 머무는 그런 그 동물들 주인 소유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는 그 우리 반려견, 반려묘 같이 데리고 있고 싶다 하면 그 대피소에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지금.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안내견을 제외하고는 그 대피소에 동물을 동반할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사람이 대피한 다음에 좀 혼자 남는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그 대피를 하실 수가 없어서 차에 동물을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도 저희가 봤습니다. 차에 일단 보관을 하고 뭔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문제는?
네, 사실은 이전부터 산불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비슷한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도 재난 시 그런 동반 대피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나마 이제 올해는 의성군이랑 좀 협의를 해서 대피소 근처에다가 이제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쉼터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대신 돌봐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예,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뭐 이렇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소나 돼지 이런 왜 축사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는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수십 수백 마리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규모 축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대피를 시키죠?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뭐 소나 돼지, 닭같이 농장 동물은 사실은 이게 재산으로 치부가 돼서 이렇게 구호 대상으로 좀 여겨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갇혀서 타 죽은 경우도 사실 많이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 좋아서 대피를 해도 이제 결국에는 그 도축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대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뭐 이제 조금 덜 급할 때는 뭐 다른 농장으로 이렇게 대피를 시키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궁극적으로는 좀 육식을 줄이고 농장 동물 사육 자체를 좀 줄여야 어쨌든 대피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산불과 같은 이런 대형 재난, 뭐 산불 말고도 뭐 수해 같은 것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뭐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좀 기본적인 참고용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고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번 이제 산불을 겪고 나서 이제 농림부에서 좀 재난 발생 시에 동물 대피를 위한 매뉴얼을 좀 제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임시보호 공간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난 발생으로 대피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피해를 좀 키운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동물을 키우는 방식 자체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개를 좀 키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쇠사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긴급할 때 바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농장 동물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키우기 때문에 대피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동물과의 대피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좀 사육 환경이나 방식 자체부터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육 환경 처음에 이제 조성할 때 이렇게 긴급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피를 시킬지 이것까지 좀 생각하고 앞으로는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이시군요.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동물의 목숨은 좀 뒤에다 놓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재난 앞에서 좀 뭐 두렵고 좀 무력한 거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 발생 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랑 마찬가지로 동물도 당연한 구호의 대상으로 좀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도 구호하시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갑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이었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매스컴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근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 들을 때는 좀 알겠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잊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확실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쉽게 상법 개정안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사례를 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기억을 더듬어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이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됐나요? 그렇죠. 2015년이니까 10년 됐죠. 이 사건으로 왜 이재용 회장이 왜 재판받고 그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삼성물산의 당시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투자 가치가 희생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상법으로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그러니까 그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상법 개정안은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게 법적 책임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하, 예. 만약에 2015년 당시 상법 개정안이 적용됐다면은 삼성물산 이사회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의 이익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을 것이고 합병 비율이나 절차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 공정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가 대기업 중심의 경영 구조에 소외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성을 높이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런 변화가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뭐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을 훼손한다. 라든지 아니면 지배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발이 우려된다. 또는 인수합병 계획이 철회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쭉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상법 개정안이란 기존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이사들이 갖고 있는 의무가 회사에 대한 충실해야 한다는 그 의무만 있었군요.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회사 측에서는 싫겠죠. 그 이사회 나만을 위해서 회사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주주들까지 이익을 대변한다면 내 이익은 덜해질 테니까 축소가 될 테니까. 크게 봐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가 이 배경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2022년 3월 달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데 핵심은 이사들이 충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 매수 청구 정비 등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난 2024년 작년 11월 달에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어요. 그때 학계와 시민사회는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하면서 이 상법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 논의가 잘 안 되다가 지난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그 비상계엄 선포를 중단했던 상법 개정 논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올 설 연휴 전에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고 이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골자였고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3월 달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재계가 소송 남발한다,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한다, 뭐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경제 8단체가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거 합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은 법사위는 통과했는데 4월 1일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유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이유를 댔네요. 어쨌든 이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거 맞죠? 대부분 통과됐는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되돌아간 이런 상태. 그러니까 재벌들 손을 들어줬다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한 게 한 대행이 강조한 게 이 상법 개정안 말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본시장법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시장법은 상법 개정안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등장한 거는 상법 개정안을 맨 처음에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바꾼 거는 경제단체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 정확히 얘기하면 대기업, 재벌의 최대 주주, 기업 총수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소송이 남발된다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본시장법인데 이게 상장법인의 주주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한다 할 때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하고 상장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었던 LG 화학 주주들은 신규 상장된 이 회사의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 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자회사 기업공개 주식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당근이죠, 이거에. 이래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물적 분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건 또 다른 이제 합병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해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이번 자본시장법에 의무화했다는 것이죠. 또 뭐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강화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한다를 신설했어요. 투자자 보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투자자가 누굽니까? 여기서의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투자자들이에요. 상장법인만? 비상장법인은 아니고요. 아니라는 거죠. 상장법인의 주주들이 대체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이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설립됐을 때, 상장됐을 때 이게 한 5, 6년쯤 되지 않았나요? 꽤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이 사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이어서 이게 알짜잖아요. 그래서 알짜죠. 이걸 보고 LG화학을 이제 소유했던 주주들이 많은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쏙 빠져나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LG 엔솔을 보고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거 물적 분할한 후에 LG화학 주가가 또 많이 급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자, 어쨌든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역시 뭐 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거군요. 상법 개정안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은 이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개정안
예, 두 개 좀 장단점을 따져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상법 개정의 장점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면서 기업 지배를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나한테 오는 이익이 손해가 된다가 아니라 예. 이 회사가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길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당장 손해가 되니까 이거 반대하는 것이죠. 아하, 그렇죠. 근데 물론 단점 말씀드렸던 대로 소송 남발이 우려가 되고 경영권 침해 위협도 있죠. 해외 투기 자본이 경영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 대신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의 장단점이 이렇게 되는데 자본시장 개정안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일단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 투명성 강화, 그리고 뭐 실효적 주주 보호, 비상장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왜냐면 상장법인에 적용되니까 예.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사실 이게 적용 대상이 이 비상장 기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규제 강화 부담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모든 법인, 그러니까 102만 개. 아, 법인이 100만 개나 돼요? 예, 100만 개가 됩니다. 넘습니다. 여기에 적용되고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아까 나왔던 부작용들, 경영권 침해, 소송 남발 부작용 이게 걱정되고 자본시장 개정안은 상장법인 2,600개 여기에만 한정됩니다. 그렇죠. 예. 네,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지만 지금까지 되어 있었던 그 포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차이점 요거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은 모든 법인 한 100만 개 모두 다 적용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 법인만 해당한다. 그래서 2,600개 정도. 예,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 이게 처리될 때 이복현 금감원장 있잖아요. 예. 이 검사 출신의 많이 유명한 금감원장이 이 한덕수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게 사실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아니 금감원장이 왜 이렇게 오버하나?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나? 이런 시선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고 대통령이었었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글쎄요. 그랬을까요? 예.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런데 예, 진짜 그럴까요? 어쨌든 지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요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법고시 패스 전에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왼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그러니까 파면되고 나서 파면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사의 표명한 것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예, 어차피 정부 편인데 좀 이상했습니다. 어차피 재벌 편일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자, 그럼 오늘 말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 생각으로는요, 이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액주주 소송이 걱정된다 그러면 경영 판단 원칙을 면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단기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장사는 자본시장법, 비상장사는 상법을 적용한 식으로 좀 갈등을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법은 다음 정권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까?
무조건 상법 개정안 통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